한국 사람들은 지인한테는 정말 착하다. 근데 타인한테는 정말 매정한 게 한국 사회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누군가가 그러죠. 그만해라, 충분하지 않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잘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모르니까. 거죠. 예.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영화로 생각은 안 하고 이건 어떤 기록이다. 기록이니까 찍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칸천의 신의 기획수고로입니다. 네, 오늘도 칸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칸차인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리셋의 감독이신 배민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민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네. 좀 간단하게 추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4월 30일 네. 개봉된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리셋의 감독인데 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미리 간단하게 소개하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간의 기록을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또 감동적으로 담았는데 우리 배민 감독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네, 네. 그 캐나다의 윈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아, 네. 그동안 이제 단편 영화들을 뭐 촬영 중심으로 연출도 해오고 해왔는데 큰맘 먹고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을 바쳐서 세월호에 대한 아주 성숙한 기록 다큐를 만들어냈고요. 작년에 이제 칸 영화제 때 캐나다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영화가 있는데 한국에 좀 소개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배 감독께서 한국을 방문해 주셨고, 네. 그래서 이거는 칸차네를 시네픽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바쁜 일정인데 이 자리에 모셔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구나, 바쁜 일정에 함께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더구나 이제 막 시작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나오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감사하죠. 네. 지금 칸찬 선생님의 소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캐나다에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네. 그러셨는데 네. 언제부터 캐나다에 산지요? 네. 예, 캐나다에는 1996년에 갔고요. 이민 가신 거예요? 아니요, 유학생이었죠. 아, 네, 네. 유학생으로 갔다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영화 쪽에 직장 생활을 했죠. 아, 거기다 하다가 이제 뭐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고 교수 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우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캐나다에서 사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이제 네.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한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2014년 4월 15일 날 그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여행을 온 거죠, 한국에. 한국에 와 있었죠. 바로 전날. 아, 참사 바로 전날 한국에 왔었고 와이프가 사실 그때 임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 울트라 그 사운드를 체크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임신 초창기에는 안 해주니까 한국에 가서 해보자. 이유가 뭐죠? 그 태아에 영향을 줘서. 예. 그래서 초기에는 안 되고 이제 중기가 넘어가야지 해주니까 이제 한국에 가서 해보자 해서 이제 병원에 약속을 잡아가지고 가고 이제 라디오에서 배 사고가 났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마치고 이제 딴 장소 이동 중에 이제 뭐 다구했다. 전원 구조. 예. 그래서 하필이면 그 전원 구조에서 앞장선 언론이 MBC예요. 예. 그렇죠? 예. 지금은 MBC가 아주 구국의 방송인데 그때 MBC 그 보도 그리고 영화를 보면 그렇게 아니라고 정정을 해줬는데도 목포 현장의 그 기자들도 그렇고 왜 그런 MBC가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저는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요. 외압이죠? 네. 그때 그 외압이 그냥 막연한 정보입니까? 아니면 이 영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국정원일까요?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겠죠.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영화와 연계해서 이제 국정원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시 예? 환기하면서 암기를 하게 됐습니다. 총 이제 304명이 사망, 실종됐는데 전체 476명이었고 476명이었고 고등학생이 326명. 그렇죠? 그리고 교사가 14명, 시민 104명, 그리고 선장, 선원 등 33명.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거기서 대부분 희생된 인명이 학생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외부 정보 외부고 소통이 되고 있어가지고 헬리콥터가 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선원들 그렇죠. 다 알았죠. 예.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거기서 뭐 일하시는 분들. 근데 어떻게 그 학생들, 그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그럴 수 있었는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기성세대로서 너무 창피했어요. 편집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답이 나오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아까 저기 전쌤 이야기 하시다시피 왜 그 선원들은 다 살았으며 왜 학생들은 거기 안에 갇혀 있었는가? 한국 사회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 캐나다는 굉장히 개인이 소중하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거기 있어라 아니면 뭐 선원들이 아무리 가만히 있으라 해도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 한국은 아무래도 어떤 집단적인 어떤 뭐 그런 걸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은 거죠. 네,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앞서 질문에 다시 돌아가자면 그 다음날 참사를 목격하면서 이걸 찍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냥 영화로 생각은 안 하고 이건 어떤 기록이니까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뭐 다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그냥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디지털 SLR이 있었는데 그거로 이제 찍기 시작한 거죠. 바로 예. 다음날부터. 예. 그러면은 캐나다와 한국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계속 작업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캐나다에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또 일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다 소화를 하셨는지. 캐나다가 다행인 게 4월 초면 이제 그 학기가 다 끝나요.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학기가 4월 초면 다 끝나니까 학기가 끝나자마자 짐 챙겨가지고 마치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하면서 동료 교수들한테 되게 미안했죠. 그럼 제작비를 어떻게 충당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좀 그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돈을 많이 투입을 했고 본인의 그 장학금을 제 연구비 남은 거를 거의 다 투여를 했고 제일 큰 공로자는 제 와이프죠. 그럼 한국에서 돕는 현지 스태프도 있었습니까? 예, 제가 경희대 연극영화과에서 저기 강의를 옛날에 조금 했었거든요. 그 아시는 그래서 이효인 교수가 경희대 그렇죠. 이효인 교수가 EP로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총재장. 제작 총괄로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반가웠고 또 그런 이효인 교수가 이렇게 함께 해줘서 이 영화가 결국에는 제작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론가로서의 이 평가를 조금 좀 하면은 제가 소개해서가 아니고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야말로 세월호 영화에 대한 어떤 종합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자 부모나 그 가족들의 어떤 감정 상태라든지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한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거기 박영대 씨, 그 조사관 중에 한 분인 그 박영대 씨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확실히 전하잖아요. 이 세월호의 네 가지 본질, 구조가 이상하다, 대통령이 이상하다, 언론이 이상하다, 그리고 국정원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동안 본 다른 그 세월호 영화와는 다른 확실한 문제의식을 던진다는 점에 좋았는데 국정원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좋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문종택 씨도 국정원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다음에 지금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지금 후보죠. 후보가 이 이제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국정원 연루서를 명확하게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또 정치인 인터뷰를 이재명 후보만 하지는 않을 거고. 사실 여야를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접촉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이 뭐 여당 의원을 이렇게 소개해 준 경우도 있었고, 근데 다 배제했어요. 결국 편집본에서는 일단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안 했고요. 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인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남겨놓느냐? 그때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방 관료들 중에 가장 그나마
좀 세월호에 대해서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였고 그래서 아마 편집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도 빼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편집 회의를 할 때. 근데 뭐 제가 넣자고 결정했고. 예. 지금은 이제 대표 아니고 후보인데 그때만 해도 후보가 될지를 상상 못하고 그렇죠. 넣었을 거 아니에요. 예, 2022년, 예. 2022년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공직의 규관장이 그래도 명색이 시장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국을 진단하는데 희망이 없는 나라인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희생자의 입장이 전달이 되고 조사관, 박용대 씨를 통해서 조사관의 입장이 또 잘 전달되고 또 사실은 이제 공직자지만은 그 이재명 시장 입을 통해서 정부와는 다른 어떤 그런 공공의 목소리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참 마음에 든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박영대 씨가 그런 말을 하죠. 도대체 이거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고 왜 하지 않은 거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고라기보다는 기획이고 소설이다. 사실은 섬찟했어요. 습관적으로 세월호를 11년간 제가 받아들여 왔는데 제가 그동안 11년 동안 한 번도 그 단원고도 가지 못하고 세월호 그 추모식도 가지 못했는데 올해에 다녀왔어요. 단원고도 다녀오고 4월 16일 날 기억식도 다녀왔는데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리셋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제목이 11주기니까 새로운 일주기잖아요. 네. 이게 제목에 걸맞게 저한테도 확실히 세월호가 리셋되는 그래서 이 영화가 저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세월호 관련해서 누군가가 그러죠. 그만해라 충분하지 않았느냐. 말이 안 되는 외부에서는 잘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모르니까. 거죠. 예.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많은 사람들 사실 모르거든요. 네네. 원인이 안 밝혀진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하라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다큐를 통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기대했던 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원인이 밝혀지겠구나. 근데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러고서 나서 또 하나의 윤석열 정권이 지나갔는데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이번에말로 비로소 그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셋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인이 밝혀지는 건 그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서 국정원이 언급됐고 침몰 10년 제로섬에서는 미국 잠수함설 충돌설이 그러면은 이제 안팎으로 최고 권력이 연루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떻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는가.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 게 그래서- 윤민 아빠도 그 얘기를 네네. 하잖아요. 네. 이게 음모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음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바뀌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대치가 결국엔 실망으로 바뀌는 과정까지는 담지 못했어요. 충분히. 그렇죠. 예. 원래 그걸 담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영화의 완성도는 그래야지 높아지는데 그때 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요. 코로나 기간 제가 때문에. 못 깨겠으니까. 그리고 또 근데 문정택 저는- 씨가 그런 네. 그 기대로 인해서 사실 벌어질 일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결국엔 그거대로 됐어요. 아니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사실 그게 안 밝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 문종택 씨가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면 화를 내면서. 예. 저는 다큐를 볼 때 너무 좀 저널리즘적인 그런 세월호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널리즘을 좀 배제하고 그냥 좀 영화로 좀 만들자. 그게 어떤 기획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맷도 한국에서 대부분의 다큐들이 많이 쓰는 뭐 16대구 그걸 좀 배제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네마스코프로 찍기도 한 거고 사실 시네마스코프로 다큐를 찍는다는 좀 용감 생각을 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그 세월호를 인양했을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임팩트 있게 그려졌던 것 저는 같거든요. 사실 배도 하나의 캐릭터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캐릭터죠. 그게 아마 임팩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저 한천일의 시네킥은 말 그래도 그 영화의 그 킥을 정리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짓거든요. 한천 선생님이 그 이 다큐 리셋에 킥을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충분히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사실 10여 년의 세월을 거쳐서 세월호 관련 장단편이 한 30편, 20편에서 30편가량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리셋은 제목에 걸맞게 그동안 나온 세월호 영화의 종합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꼭 이 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 바라겠습니다. 네. 예, 뭐 관객이 없는 영화는 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관객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영화니까 좀 즐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뭐 타인 그러니까 뭐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지인한테는 정말 착하다. 근데 타인한테는 정말 매정한 게 한국 사회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어떤 공감도의 문제니까 사실 영화 한 편을 보면서 타인의 어떤 아픔도 공감할 수 있으면 그것만 뭐 제가 바라는 거죠. 예, 네.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리셋 개봉했고요.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